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수술비 먼저 내셔야 해요. 돈 없으면 수술 못하는 거 모르세요? 5천만 원. 심장병을 앓고 있는 6살 시우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미혼모 민정이가 가진 전 재산은 10,000원짜리 5장뿐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갔습니다. 5분 뒤 검은색 고급 벤츠 세대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세강그룹 최종혁 회장이 뛰어들어와 물었어요. 이 통장의 주인은 어디 계시죠? 평생 경비원으로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 재벌 회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상록수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병원 소아심장과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6살 시우를 등에 업은 민정이 간호사실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볼이 엄마 뒷목에 닿아 있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손등으로 시우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민정의 운동화 앞코가 벌어져서 빗물이 스며들었어요. 양말은 이미 흠뻑 젖었고 발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발끝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원무과 먼저 가보세요. 선생님, 하루만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수술비 꼭 구해올게요. 의사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시선이 민정의 얼굴이 아니라 복도 시계를 향해 있었어요. 원무과 창구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대기 순번 자동 삭제됩니다. 민정이 창구 유리에 손을 짚었어요. 제발이요. 하루만이라도.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수술비 제가 꼭 구해올게요. 직원이 턱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입금 확인서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민정은 입을 다물고 창구 앞을 비켜섰습니다.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시우를 무릎 위에 내렸을 때 로비 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새 운동화를 신은 또래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 양말이었죠. 민정은 시우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양말 끝이 닳아서 엄지발가락이 비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병원에 애 업고 있다며? 우리가 갈까? 네가 올래? 사채업자였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핸드폰 모서리가 손바닥에 찍혔지만 그걸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였어요. 거울 속에는 며칠을 못 잔 얼굴이 비쳤습니다. 충혈된 눈, 갈라진 입술, 광대뼈 아래로 패인 그림자. 아이 아빠 생각이 스쳤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찾아갔을 때 이미 짐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정 명의로 사채까지 쓰고 도망갔어요. 민정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남은 건 사채빚 4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마를 벽에 기댔어요. 아빠, 나 어떡해.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데 등 위에서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 민정의 숨이 멎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힘들어. 시우가 있어서 엄마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 복도에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오후 6시 마감 안내. 2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은 없었어요.
민정은 입고 있던 얇은 점퍼를 벗어 시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빗물이 맨 어깨 위로 쏟아져 셔츠를 적셨고 금세 등줄기까지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민정은 두 팔을 앞으로 짚었습니다. 등 위에 시우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바지가 찢어졌고 살이 쓸렸습니다. 빗물에 섞인 핏물이 발목을 타고 내려왔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데 등 위에서 작은 손이 어깨를 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시우야. 엄마 하나도 안 아파. 너무 아팠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젖은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빗물에 젖어 서로 들러붙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젖은 옷이 의자에 물자국을 남겼어요. 옆자리 사람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정은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뒤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정은 그 손수건으로 시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반지하 방 구석, 아버지의 유품 상자. 그 바닥에 비닐로 겹겹이 쌓여있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두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통장. 민정은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피가 마르지 않은 무릎으로 버스에서 뛰어내렸어요. 시우를 등에 꼭 업고 골목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이 빗물을 튀겼고 등 위에서 시우의 작은 손이 엄마 어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까지 300m. 민정의 거친 숨소리만이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그 낡은 통장이 어떤 기적의 시작이 될지 이 순간의 민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 철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마철이면 벽 아래로 물이 스며들어 장판이 들뜨는 방이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켜졌고 좁은 방 안이 노르스름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정은 시우를 이불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더 올라 있었죠. 시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시우야, 엄마 잠깐만. 금방 올게. 민정은 아이 손을 조심스럽게 풀고 방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싱크대 밑 찬장 아래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이수만이 남긴 유품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물건들이 나왔어요. 낡은 경비원 모자, 이름표가 달린 작업 복상에 접힌 신문지 몇 장. 민정은 경비원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챙 안쪽에 땀 자국이 누렇게 배어 있었어요. 코끝에 대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담배와 겨울바람이 섞인 그 익숙한 냄새. 민정의 손가락이 모자 챙 위에서 멈췄어요. 손끝으로 누런 땀 자국을 더듬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상자 바닥을 더 뒤졌어요. 손가락 끝에 비닐 감촉이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비닐봉지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 겹, 두 겹,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했는지 비닐 테이프까지 감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기자 낡은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랜 통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민정의 손가락이 벌벌 떨렸어요. 거기에 볼펜으로 쓴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힘들 때 이거 들고 은행 가라.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줄도 안 맞고 획도 비틀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이 갈라진 삽자루보다 볼펜이 어색했을 그 손. 그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것이 느껴졌어요. 민정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뭔지도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불 위에 누워있던 시우가 상자 속 경비원 점퍼에 얼굴을 묻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 민정이 아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시우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췄어요. 시우야, 할아버지가 우리 살려주실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문틈 사이로 굵은 목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야, 박민정.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시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민정은 반사적으로 아이 입을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쉿! 아이의 눈에 공포가 차올랐지만 민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경첩이 덜커덕거렸어요. 민정은 통장을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넣고 시우를 등에 업었습니다. 방 안쪽 작은 창문을 밀었어요. 녹슨 창틀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반지하라 창문이 겨우 어른 한 명 빠져나갈 만한 크기였죠. 민정은 시우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창틀 모서리에 아이 머리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좁은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배가 창틀에 긁혀 셔츠가 찢어졌고 팔꿈치에 녹물이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였어요. 민정은 자기 점퍼를 벗어 시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이의 머리와 얼굴이 점퍼 안에 묻혔고 맨 어깨 위로 빗물이 쏟아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고였어요. 앞자리 승객이 고개를 돌려 한번 쳐다보고는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뒷자리 아주머니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민정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통장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젖은 점퍼 사이로 통장의 딱딱한 모서리가 갈비뼈에 닿았어요. 유리창에 자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고 셔츠가 몸에 달라붙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 민정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민정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정은 아이를 업은 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수건을 하나 꺼내 민정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행 마감 30분 전이었어요. 버스에서 뛰어내린 민정은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 유리벽에 비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쓴 사람들 사이로 맨몸의 민정이 아이를 업고 달리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은행 회전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의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등 위에서 시우가 기침을 했어요. 가느다란 기침이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죠. 민정은 회전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시우의 젖은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으로 발등을 문질러 닦아주고 빠진 양말을 다시 올려 신겨주었어요. 시우야, 조금만 더 참아. 민정은 일어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통장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었어요.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화려한 은행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민정의 찢어진 운동화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비 안은 바깥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가죽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직원들이 나직한 목소리로 응대하는 사이 천장의 샹들리에가 크림색 대리석 바닥 위로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한복판에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고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민정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운동화 밑에서 질퍽한 소리가 났고 발자국마다 물자국이 대리석 위에 찍혀 나갔습니다. 청소원이 밀대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번지는 빗물 자국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밀대로 민정 발치 바로 앞까지 밀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가장 가까운 창구로 다가갔어요. 창구 안쪽에 앉아있던 직원은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민정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내렸어요. 저기요.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닙니다. 비 피하실 거면 다른 데 가주세요. 민정의 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대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젖은 통장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은행 직원은 통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통장 모서리를 밀어냈어요. 축축한 통장이 창구 가장자리까지 밀려났습니다.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오세요. 그리고 통장은 좀 말려서 가져오시든가요. 민정의 손이 통장을 다시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젖은 통장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위에 축 하고 소리가 났죠. 민정은 허리를 굽혀 통장을 주우려 했지만 등에 엎인 시우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통장을 집어 올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옆자리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민정을 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민정은 이를 악물고 다시 통장을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확인만 한 번이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마지못해 통장을 집었어요. 손가락 2개로 모서리만 잡았습니다. 젖은 게 역겹다는 듯이요. 조회기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삑. 경고음이 울렸어요. 조회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은행 직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민정을 쳐다봤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통장이에요. 은행 직원의 눈이 민정의 찢어진 바지, 벌어진 운동화 앞코, 등에 엎인 아이를 차례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 업고 와서 동정심 사려는 건가요? 이거 훔친 통장 아닙니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은행 직원이 손을 들어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민정의 오른팔을, 다른 한 명이 왼팔을 잡았어요. 민정은 등에 시우를 업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아이가 떨어지니까요. 보안 요원이 민정을 출입문 쪽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끌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등 위에서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작은 손이 민정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 울음이 기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끊이질 않았어요. 시우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들썩거리며 쌕쌕 소리가 났어요. 민정이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보안 요원은 놓지 않았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시우를 등에서 내려 가슴에 안고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시우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숨 천천히 쉬어. 시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쑥쑥 들어갔어요. 민정의 손이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 서너 명이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애까지 없고 저러니까 더 무섭네. 그 소리가 민정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도난 의심건으로.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있는 은행 직원을 올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숨이 가쁜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로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통장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은행 직원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잠깐 멈칫했지만 곧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머리 위에 들어 올렸습니다. 제발요.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점심 미팅에 가려던 참이었죠. 지점장이었습니다. 소란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로비를 둘러봤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 울고 있는 아이, 보안 요원 2명, 수화기를 든 직원, 그리고 대리석 위에 떨어져 있는 낡은 통장 한 권. 지점장의 시선이 통장에 멈췄습니다. 허리를 굽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누렇게 파란 표지에 찍힌 계좌번호, 그리고 그 위에 적힌 특수관리 코드. 지점장의 눈이 커졌어요. 표지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드 번호를 더듬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은행 직원을 봤어요. 은행 직원은 여전히 수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는 중이었죠. 명찰에 남이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끊어. 남이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전화 당장 끊으라고. 남이소가 당황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점장이 민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민정을 내려다보다가 자기도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통장 본인 것이 맞으십니까? 민정이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썹 위에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지점장이 일어섰습니다. 남이소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이소 씨,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조회 화면 제대로 본 겁니까? 남이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은 보안 요원들을 한마디로 물러서게 한 뒤 바닥에 앉아 있는 민정에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로비가 고요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던 사람들의 손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남이소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점장이 직원 한 명을 불러 급하게 지시했어요. 이분 VIP룸으로 모셔. 지금 당장. 직원 2명이 민정 양옆에 섰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자세였어요. 허리를 굽히고 민정의 팔꿈치 아래에 조심스럽게 손을 받쳤습니다. 로비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로.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민정의 젖은 운동화가 카펫 위에 물자국을 남겼지만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짙은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VIP룸이었어요. 바닥에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 놓인 소파는 민정이 평생 앉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등받이가 높고 쿠션이 깊었죠. 직원이 민정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시우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하얀 도자기 컵에 담긴 우유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시우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컵의 온기에 닿자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시우를 무릎 위에 뉘었어요.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아까보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시우가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민정의 옷자락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민정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소파 옆 탁자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란 그 통장. 민정은 손을 뻗어 통장을 집었어요. 첫 장에 적힌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이게 뭔 통장이야? 혼잣말이었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로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금고 옆 서류함을 열었어요. 특수 VIP 관리 대장이라고 적힌 바인더를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계좌 번호를 더듬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지점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계좌 관리자 란에 적힌 이름 최종혁 회장. 그 아래 비고란에 빨간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이수만님 관련 건 본인 또는 가족 방문 시 즉시 회장님께 직보할 것. 지점장의 손이 수화기를 집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저 강남지점 김지점장입니다. 이수만님 따님이 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지점장이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번져 수화기가 미끄러웠어요. 저희 VIP룸에 계십니다. 어린아이도 함께요. 수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5분이면 간다. 전화가 끊겼어요. VIP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우가 민정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아까보다 편안해져 있었죠. 민정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통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놓은 차를 민정은 마시지 않았어요. 손을 뻗을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서 뭔가를 만지면 깨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은행 정문 앞 도로에 검은 세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멈춰 섰어요. 앞뒤로 경호 차량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세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종혁이었어요. 종혁은 우산을 받쳐주려는 수행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구두가 빗물에 잠기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 정문을 향해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점장이 로비에서 허리를 굽히며 마중하려 했지만 종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VIP룸 어디야? 지점장이 앞장서 복도를 안내했어요. 종혁의 지팡이가 카펫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지팡이 소리도 빨라졌어요. VIP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종혁이 멈춰 섰어요.
문 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젊은 여자가 무릎 위에 아이를 뉘고 있었어요. 여자의 어깨에는 담요가 걸쳐져 있었고 찢어진 바지 밑으로 무릎에 피딱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여자의 옷자락을 쥔 채 잠들어 있었어요. 종혁의 시선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였어요. 지퍼가 한쪽 빠져 있고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안감이 비쳐 보이는 점퍼. 종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그 점퍼를 입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옥상 난간에서 자기 옷깃을 잡아챘던 그 거친 손, 도시락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웃던 그 얼굴. 종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노신사를 보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혁은 문턱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번지는 걸 감추려는 듯 한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민정을 바라봤어요.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수만 형님은 어디 계시죠?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수만 형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은 시우를 소파에 조심히 눕히고 일어섰어요. 종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요. 종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가 아니었어요. 힘이 빠진 것처럼 툭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뒹굴었어요. 양복 무릎이 카펫에 닿았고 두 주먹이 허벅지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먹으로 허벅지를 한 번, 두 번 쳤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종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이 낯선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종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으로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만 형님 따님과 손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파 위에서 시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종혁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종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행원이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내저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수만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두 귀를 때린 뒤로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린 거였죠.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종혁은 민정을 올려다봤어요.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만 형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종혁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줄기 너머로 10년 전에 어느 날이 겹쳐 보이는 듯 종혁의 눈동자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종혁은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회사 지분을 친형에게 빼앗겼어요. 형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종혁이 이사회 회의실에서 서류를 들고 항의하자 형은 보안 요원을 불러 종혁의 손에서 서류를 뺏었어요. 종혁의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에 베어 피가 났지만 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종혁을 향해 형이 말했어요. 동생, 원래 사업은 이런 거야. 이해해. 웃고 있었습니다. 형의 입꼬리가 올라간 그 표정을 종혁은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종혁은 자기가 일하던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양복 자락이 펄럭였고 넥타이가 옆으로 날렸어요. 종혁은 난간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27층 아래 도로에 자동차 불빛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난간 쇠파이프를 쥐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한 발을 난간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종혁의 옷 뒷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세게, 아주 세게. 종혁의 몸이 뒤로 확 잡아당겨졌고 바닥에 등이 부딪혔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등판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경비원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 빨간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 왼쪽에 달린 명찰에 이수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수만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수만은 화내지도 왜 죽으려 하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접힌 신문지를 꺼내 콘크리트 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구겨진 신문지 위에 보온 도시락 가방을 열었어요. 스테인리스 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옥상 찬바람 사이로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어요. 수만이 그릇 옆에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새벽부터 싸준 거야. 요리를 잘해. 종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만이 숟가락을 집어 종혁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두꺼운 손가락이 종혁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수만은 옆에 털썩 앉았어요. 다리를 뻗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없었어요.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일 리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종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밥을 떠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밥알이 목에 걸려 캑캑 기침을 했습니다. 수만이 아무 말 없이 종혁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두꺼운 손바닥이 등판을 톡, 톡, 톡 쳤습니다. 종혁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만이 종혁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속이 든든해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립니다. 그리고 씩 웃었어요. 이빨이 하나 빠진 입이 보였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웃음이었지만 종혁은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배고프실 때 언제든 경비실로 오세요. 그날 이후 종혁은 매일 경비실로 갔습니다. 수만이 가져온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먹었어요. 좁은 경비실 접이식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만은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싸준 반찬인데 요즘 솜씨가 더 늘었어. 종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수만의 도움으로 종혁은 다시 일어섰어요. 형의 서류 위조를 밝혀내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회사를 키워 대기업 회장이 됐죠. 종혁은 형님 동생하며 수만을 찾아왔어요. 경비실에서 여전히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수만이 민망해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왜 경비실에서 밥을 드시고 그래요? 종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종혁이 유명해지자 수만은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종혁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수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를 보내줬지만 돌려보냈어요. 나는 월급쟁이가 좋아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수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혁은 할 수 없이 통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10억 원을 넣어 수만의 점퍼 안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언제든 쓰세요. 수만은 그 통장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수만은 경비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났어요. 종혁이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접이식 의자 2개만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만이 앉던 자리에 점퍼 하나가 걸쳐져 있었어요. 종혁은 그 빈 의자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종혁은 이야기를 마치고 현재로 돌아왔어요. VIP룸 소파에 앉은 민정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종혁이 물었습니다. 형님이 왜 연락을 안 받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민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이에요. 그 전부터 폐암이셨대요. 저한테도 숨기셨어요. 종혁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민정이 이어 말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병원은 무슨 감기약이면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민정이 몰래 야근을 하며 병원비를 모았지만 이미 말기였어요. 종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형님. 형님이 나를 부르기만 했어도 내가 다 해드렸을 텐데. 목소리가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종혁은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쳤어요. 1번, 2번. 가죽 위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였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는 사람이셨으니까요. 종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왜 이 통장을 이제야 가져오셨습니까?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유품 상자 바닥에 묻혀 있던 걸 오늘 처음 발견한 거예요. 종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던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 이 통장 10억 다 인출해주게. 민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못 받습니다. 종혁이 민정을 바라봤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받으셨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안 쓴 돈을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종혁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수만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집을 줘도 차를 줘도 고개를 저었던 수만과 똑같은 눈이었죠. 수만 형님 딸 맞네. 종혁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그 순간 소파에서 시우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민정의 얼굴을 보다가 종혁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작은 눈이 종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친구야? 종혁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가 내 생명 은인이지.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요? 종혁은 대답 대신 통장을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데 통장 사이에서 접힌 쪽지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쪽지였어요. 종혁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수만의 글씨였어요.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 통장 들고 오면 꼭 도와주게. 민정의 손이 입을 가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한 줄을 써놓은 거였어요. 살아생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통장 안에 딸을 위한 마지막 부탁을 숨겨놓은 거였죠. 종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종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리고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젖은 눈으로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뜻입니다. 민정 씨, 정말 도움 필요 없으세요?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시우가 기침을 했어요.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VIP룸 안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운 건 아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들썩였죠. 종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민정이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누르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결심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은 소파 옆 탁자에 놓인 메모지를 집었습니다. 볼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첫 글자가 삐뚤어졌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 썼어요. 차용증, 금액 5천만 원, 용도 시우 심장 수술비, 차용인 박민정. 볼펜을 내려놓고 종혁 앞에 메모지를 밀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종혁의 눈이 메모지 위에 머물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손이 떨려서 획이 흔들린 흔적, 볼펜이 종이를 찢을 뻔한 자국. 10억을 그냥 주겠다는데 5천만 원을 빌리겠다고 차용증을 쓰는 이 여자. 종혁은 차용증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 쪽, 심장 가까운 주머니예요. 민정 씨, 알겠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 빌려드리겠습니다. 종혁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행원을 불러 즉시 현금을 준비시켰습니다. 민정은 일어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시우를 등에 업고 은행을 나설 때 민정의 발걸음에는 올 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종혁의 차가 민정을 데려다 주었어요. 차에서 내린 민정은 시우를 등에 업고 병원 정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로비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감까지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무가 창구에 도착했을 때 민정의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수술비 입금하러 왔습니다. 박시후요. 민정은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수표를 보고도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환자분 수술건인데요. 네. 오늘 6시까지 입금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가져왔어요. 직원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민정의 손이 창구 위에서 멈췄어요. 수표를 내밀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수술 순번이 변경됐어요. 다른 환자분이 먼저 배정되셨습니다. 민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우가 먼저였잖아요. 석 달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눈을 피했습니다.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민정은 창구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었어요. 석 달. 석 달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돈을 구해왔는데 순번이 바뀌었다니. 민정은 창구 직원의 눈을 찾으려 했지만 직원은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원무과를 나와 복도를 뛰었어요. 주치의 진료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저도 방금 들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민정은 복도를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시우를 업고 있어서 두 손을 짚지 못했고 무릎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아까 보도블록에서 찢어진 상처가 다시 벌어졌어요. 일어서서 또 달렸습니다. 수술 담당과 사무실, 이사장실, 복도 끝 행정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함께였어요. 오 사장 부부였습니다. 오 사장 부인이 민정 앞을 지나치며 말했어요. 돈 없는 게 죄지. 빨리 결제를 했어야지.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 사장 부부가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인의 모피 코트 뒷자락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등에서 시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우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불덩이 같았어요. 아이의 눈꺼풀이 반쯤 감기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시우를 등에서 내려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1층 로비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돈 가져왔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무릎에서 피가 다시 흘러내려 바닥에 번졌지만 민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민정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민정은 시우를 안은 채 몸을 둥글게 말았어요. 아이가 다칠까봐 등으로 보안 요원의 손을 막았습니다. 시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민정이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복도 끝에서 오 사장이 이 사장과 나란히 걸어왔어요. 로비의 소란을 보더니 오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경비 더 불러. 오 사장이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정의 등 뒤에서 시우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옷자락을 쥐고 있던 작은 손가락이 풀렸어요. 민정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우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우야. 대답이 없었어요. 시우야. 민정이 아이의 볼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가슴에 귀를 대봤습니다. 심장 소리가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민정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빗바람이 로비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 10명이 먼저 들어서고 그 뒤로 종혁이 걸어 들어왔어요. 지팡이가 로비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구두가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양복 어깨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행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온 종혁의 시선이 바닥에서 멈췄어요.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있는 민정이 보였습니다. 종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지팡이가 튕기는 소리가 났어요. 달렸습니다. 양복 차림에 지팡이 없이 달리는 노인의 모습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지켜봤어요. 종혁이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의 목에 손가락을 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종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의료진, 보안 요원, 원무과 직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이 아이 잘못되면 너희 모두 장례 치를 줄 알아라.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이 안쪽에서 뛰어나왔어요. 양말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를 신을 겨를도 없이 달려나온 거였죠. 종혁 앞에 엎드리다시피 허리를 굽혔어요. 종혁은 이사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팔로 시우를 안고 다른 팔로 민정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정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 씨, 이제 제가 수만영님 대신 지켜드릴게요.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릴 뿐이었어요. 종혁의 팔 안에서 시우의 작은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종혁이 수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로비 한쪽에서 의자를 가져왔어요. 종혁은 시우를 민정에게 넘기고 로비 한복판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복 바지 무릎에 빗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구두에서는 아직도 물이 흘렀지만 종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등을 곧게 세우고 한쪽 다리를 포개어 앉은 채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준비해. 이분들은 내 가족과 다름없어. 살려내. 목소리가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비 전체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이 벌집 쑤신 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다녔고 의료진이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오르내렸어요. 오 사장이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종혁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수행원이 건넨 명함 한 장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종혁, 세강그룹 회장. 오 사장의 다리가 풀렸어요. 종혁 앞으로 달려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 사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방향 반대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종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오 사장의 이마가 바닥에 닿은 채 굳어졌어요. 종혁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나야. 오정환 사장 거래하는 데 있지? 오늘부로 끊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 한 통이 끝나자 종혁은 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끊어. 세 번째 전화, 네 번째 전화. 종혁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를 때마다 오 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오 사장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연달아 울렸어요. 오 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손이 떨렸어요. 주 거래처가 하나씩 끊기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종혁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어요. 수술 순번 조작한 주치의하고 원무과장, 지금 데려와.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흰 가운 차림의 주치의와 원무과장이 끌려왔습니다. 주치의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원무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보고 있었죠. 종혁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돈 받고 수술 순번 팔아먹었지? 평생 의사 가운 못 입게 의료계에서 매장하겠다. 주치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접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운 주머니에서 볼펜이 굴러나왔습니다. 종혁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서울대 심장외과 강 교수님 좀 바꿔줘. 최종혁이야. 잠깐의 대화가 오갔어요. 종혁이 전화를 끊고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헬기 띄워.
강 교수님 모셔와. 15분쯤 지났을 때 병원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굉음이 병원 전체를 울렸어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옥상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국내 최고 심장외과 권위자였습니다. 민정은 시우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의료진이 스트레처를 가져왔어요. 민정은 시우를 스트레처 위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엄마 옷을 쥐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이 풀릴 때 민정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어요. 시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스트레처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바퀴 소리, 의료진의 발소리, 민정은 수술실 앞까지 뛰어갔어요. 이중문이 열리고 시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며 수술 중 표시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박시우 수술 중. 민정은 닫힌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어요. 로비에서는 종혁이 이사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병원 부지가 원래 누구 땅이었는지 잊었나? 당장 폐쇄해. 이사장이 종혁의 바지 자락을 잡았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종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 사장 부인이 달려왔어요. 종혁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남편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종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부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종혁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았어야지. 오 사장 부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종혁은 뒤돌아서서 수술실이 있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민정이 수술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고 젖은 옷이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종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민정 앞에 쪼그려 앉아 민정의 젖은 발을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발등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민정이 놀라 발을 빼려 했지만 종혁이 발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고생했어요. 민정 씨. 민정은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이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민정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종혁은 손수건으로 발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종혁이 수행원을 불렀어요. 로비에 있는 환자들한테 따뜻한 거 돌려. 밥이든 국이든. 배고픈 사람 없게 해. 30분 뒤 로비에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대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하나씩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고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로비 정문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사장이 끌려 나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 사장도 나란히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 사장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 종혁을 노려봤습니다. 종혁은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수술실 문이 빨간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조용했어요. 종혁이 민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정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종혁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보이던 빗줄기가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어요. 민정은 수술실 앞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은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종혁은 옆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세워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민정이 벌떡 일어섰어요. 너무 급히 일어서는 바람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겨우 중심을 세웠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습니다. 이중문이 열렸어요. 수술복 차림의 강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정은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 교수의 입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술 아주 잘 됐어요. 민정의 무릎이 접혔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콧물이 섞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종혁이 뒤에서 민정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종혁의 눈도 젖어 있었지만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2시간쯤 지났을 때 시우가 눈을 떴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아이의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민정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민정의 손가락을 쥐었어요. 힘이 약했지만 분명히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 지켜줬어. 민정의 입이 웃었어요. 동시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면서 웃고 웃다가 울었어요. 시우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에 가져다 대며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정이 시우 병실에서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있을 때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박민정, 여기 있었네. 병원까지 찾아오게 만드네. 민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었어요. 뒤에 남자 2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 여기선 안 돼요. 애가 있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새끼 빚 4천만 원. 네가 보증 섰잖아. 이자 붙어서 7천이야. 민정의 등이 병실 문에 닿았어요. 뒤로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서 제가 어떻게 해.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정은 알아서 뭐해.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 복도에 있던 간호사 2명이 슬쩍 고개를 돌리더니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사채업자가 민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지팡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한 번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종혁이 수행원 4명과 함께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바닥에 찍은 채 사채업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손나 2글자였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 영감이. 수행원 1명이 앞으로 나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사채업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동안 얼굴이 굳어갔어요. 명함을 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혁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지팡이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사채업자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빚 얼마라고 했지? 사채업자 두목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거친 톤이 사라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7천입니다.
종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원금 4천에 이자 3천? 불법 고리대금이네. 종혁이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검찰 김 부장 나야. 사채업 불법 추심건 하나 보내줄게. 사채업자 두목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뒤에 서 있던 두 명도 연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종혁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원금 4천, 내일 입금한다. 대신 이 사람 주변 얼씬거리면 너희 사무실 문 닫아. 사채업자들이 허겁지겁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병실 문에 기대선 채 말했어요. 회장님, 이것까지는 정말. 종혁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내 잘못이 아니잖아. 민정의 눈에 물이 찼어요. 제가 바보같이 보증을. 종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믿은 게 죄가 아니야. 수만 형님도 그랬어. 민정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민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억지로 목소리를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종혁이 돌아섰어요. 가서 시우 보고 있어. 이제 진짜 끝났어. 그날 오후 시우의 병실이 달라졌습니다. 종혁이 장난감을 보냈어요. 로봇, 자동차, 블록, 색칠 공부 도구. 침대 옆 탁자가 모자라 바닥에까지 놓아야 했습니다. 시우가 로봇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종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시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로봇을 내려놓고 종혁을 올려다봤어요. 울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 고마워요. 작은 머리가 꾸벅 숙여졌습니다. 종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쪽을 보는 척했지만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민정이 종혁에게 인사를 하려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종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어제 민정이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떨려서 흔들린 획. 종혁이 차용증을 펼쳐 민정 앞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냥 드린 거 아니잖아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갚겠습니다. 종혁이 차용증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내 이자는 딴 게 아니오. 10년 전 그 옥상에서 먹었던 민정 씨 도시락, 그걸 매일 내 책상에 올려주는 거요.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네. 종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병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도시락이 내 목숨을 살렸어요. 이자로 충분합니다. 민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싸던 도시락, 계란말이, 김치볶음, 주먹밥. 대단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종혁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요리대학 등록증이었어요. 민정 씨 요리 솜씨를 키워보자는 뜻이요. 민정이 두 손을 내저었어요. 이건 너무 과합니다. 종혁이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수만 형님 딸이 굶주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병실 침대 위에서 시우가 로봇을 들고 흔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자주 만나요. 종혁이 시우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목소리가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병실안은 장난감과 웃음소리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정은 시우의 이불을 여며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던 그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계란을 부치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먼 곳까지 닿을 줄은요. 시우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3주 만이었어요. 병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이었는데 퇴원하는 날은 하늘이 맑았어요. 시우가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3주 전에는 엄마 등에 업혀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아이가 두 발로 병실 바닥을 밟고 서 있었어요. 슬리퍼가 좀 컸습니다. 발 뒤꿈치가 살짝 들려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걸었어요. 민정이 시우의 손을 잡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종혁이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를 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시우가 민정의 손을 놓고 종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짧은 다리로 또각또각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종혁이 허리를 굽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시우 다 나았네. 시우가 종혁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종혁의 양복깃에 아이의 볼이 닿았습니다. 종혁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려는데 종혁이 민정을 불렀어요. 민정 씨, 잠깐. 종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만의 통장이었어요. 은행에서 돌려받은 뒤로 종혁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거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있었소. 민정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람 표지가 손에 익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는데 종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소. 형님 글씨를 다시 보고 싶어서. 종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뭐가 적혀 있더라고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앞면의 볼펜 글씨와는 달랐습니다. 연필 글씨가 더 삐뚤삐뚤했어요. 획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을 겨우 움직인 듯한 흔적이었죠. 병이 깊어진 뒤에 쓴 것이 분명했어요. 민정이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혁아, 미안하다. 첫 줄에서 민정의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종혁을 부르는 글씨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찾아가고 싶었지만 내 앞길 막을까봐 못 갔다. 경비원이 회장님 앞에 어슬렁거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내 낡은 경비복이 내 화려한 양복에 먼지 묻힐까봐. 민정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민정아, 아빠는 가난했지만 너를 키운 30년이 내 생애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민정이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울음이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정문 앞에서 통장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종혁의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다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바보지. 누가 뭐라든 내 형님인데. 종혁이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쳤어요. 한 번, 두 번.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우가 두 어른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민정의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울어? 민정은 대답 대신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어요. 그날 오후 종혁은 수만의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경비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7순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커피숍에 마주 앉은 동료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말했어요. 수만이 형은 말이에요. 연락 끊은 뒤에도 매일 회장님 회사 앞을 지나갔어요. 종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서 건너편 인도에 섰어요. 회장님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나서야 돌아갔죠. 종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동료가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동생 잘 되고 있나? 오늘도 무사하겠지. 그게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이었어요. 종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불끈 움직였어요. 동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도 형은 그 말만 했어요. 회장님께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그분 이름에 흠집 나면 안 된다. 종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가져온 그 상자. 시우를 재운 뒤 혼자 방에 앉아 상자 속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낡은 경비원 모자, 명찰이 달린 작업복, 그리고 아버지의 점퍼. 민정은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감을 살폈어요. 왼쪽 안주머니에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꺼내봤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서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글씨가 거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었어요. 세강그룹 대표이사 최종혁.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점퍼 안감, 왼쪽 가슴 주머니, 심장 바로 위에요. 아버지가 이 명함을 평생 심장 가까이에 품고 다닌 거였습니다. 명함을 꺼내보면서도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이 점퍼를 입고 가슴 위에 명함을 얹은 채 건너편 인도에서 종혁의 차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민정은 명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달아 만든 그 둥근 모서리를 엄지로 쓸었습니다. 며칠 뒤 종혁이 수만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언덕길을 올라가는 종혁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지팡이가 풀밭을 찍을 때마다 살짝 미끄러졌지만 수행원의 부축을 뿌리치고 혼자 올라갔어요.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수만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묘비 옆으로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었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묘비 바로 곁에 서너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종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가져온 소주병 뚜껑을 따서 잔에 따랐습니다. 묘비 앞에 잔을 놓았어요. 그 옆에 도시락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긴 밥과 반찬이었어요. 계란말이, 김치볶음, 주먹밥. 옥상에서 먹었던 그 도시락과 같은 메뉴였습니다. 종혁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이제 도시락 뺏어 먹을 형님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꽃이 살랑 흔들렸어요. 종혁은 잔에 술을 한 번 더 따르고 자기도 한 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탔어요. 술이 들어가는데도 차가웠습니다. 그 뒤에 민정과 시우가 올라왔어요. 시우가 묘비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수술 잘 됐어. 이제 뛰어다닐 수 있어. 민정이 시우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들꽃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종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 씨, 수만 형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오. 민정이 종혁을 바라봤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분명 그런 아이들 도왔을 거요. 민정의 눈에 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종혁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들었죠? 형님 이름 걸고 하는 거요. 딴소리 마세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들꽃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종혁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종혁은 그 꽃잎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민정은 시우를 재운 뒤 아버지의 쪽지를 시우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읽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씨, 그 삐뚤빼뚤한 글씨 안에 담긴 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정은 점퍼에서 꺼낸 종혁의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빠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 주방에 불이 켜졌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밝아지자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민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대신 하얀 조리용 신발, 젖은 셔츠 대신 깨끗한 요리사 복장. 하지만 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요. 새벽부터 칼을 쥐고 계란을 깨고 밥을 퍼담는 손이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스테인리스 도시락 그릇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수십 개였습니다. 민정은 그릇 하나하나에 밥을 담고 계란말이를 올리고 김치볶음을 넣었어요. 아버지가 만들던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레시피를 적어둔 종이 같은 건 없었어요. 새벽 부엌에서 아버지가 계란을 부치던 뒷모습,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간장한 숟가락을 넣고 고개를 갸웃하던 버릇. 그게 민정의 레시피였습니다. 수만 도시락. 그게 민정이 만든 도시락의 이름이었어요. 요리대학을 다니는 동안 민정은 아버지의 도시락을 연구했습니다. 비싼 재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입 먹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가 물었어요. 이 도시락 레시피가 뭐냐고.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한테 싸준 거예요. 교수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졸업 전 요리 경연 대회에 나갔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어요. 민정은 아버지의 도시락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 주먹밥. 심사위원이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먹은 심사위원이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눈을 닦았습니다. 우승이었어요. 시상대에 선 민정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객석에서 종혁과 시우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종혁은 수만 도시락을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즈로 만들자고 했어요. 직접 투자하는 대신 사업 구조를 짜주고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정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 게 종혁의 생각이었어요. 수만 형님이 원했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전국에 수백 개 체인점이 생겼어요. 도시락 하나에 10,000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뉴스에 기적의 도시락 CEO라는 제목으로 민정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하지만 민정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민정은 직접 트럭을 몰았어요. 10,000원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인 캠페인이었습니다. 도시락 수익 일부로 만든 무료 도시락을 경비원과 노숙자에게 배달하는 거였어요.
그날 새벽도 민정은 트럭을 몰고 한 오피스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60대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잠이 덜 깬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민정이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아침 드세요. 수만 도시락에서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민정의 요리사 복장을 보며 물었어요. 사장님이 왜 직접 배달을 하십니까? 민정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경비원이셨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도시락을 두 손으로 다시 받쳐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같은 시각 종혁의 집무실 책상 위에도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수만 도시락이었어요. 뚜껑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자 배달 왔습니다. 종혁은 쪽지를 떼어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 안에는 같은 크기의 쪽지가 수백 장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모아온 거였죠. 종혁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계란말이 냄새가 났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맛이야. 형님이 나를 살렸던 바로 그 맛. 종혁은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시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 아침 민정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시우가 가방에 도시락을 넣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민정이 시우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뭘 자랑하게? 우리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학교에서 시우는 급식 대신 엄마 도시락을 꺼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옆자리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시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정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정직한 기업, 따뜻한 나눔이라는 공적이었습니다. 시상식장 앞줄에 종혁과 시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시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좀 컸어요. 소매를 2번 접어 올렸죠. 민정의 이름이 호명되자 시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종혁이 시우의 어깨를 잡고 앉혔지만 종혁도 웃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민정은 종혁에게 5천만 원을 갚으려 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종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이미 받았소. 민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이 이자라니까요. 원금은 진작에 넘었소. 종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민정이 1년 전에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래에 종혁이 볼펜으로 한 줄 적어 놓았더군요. 도시락 한 끼의 가치는 5조 원임. 민정이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그 차용증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어요. 같은 해 겨울, 종혁은 민정의 사업체 옆에 수만의 집이라는 이름의 자립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엄마들이 요리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센터 입구에 걸린 현판 글씨는 수만의 통장에서 본 삐뚤빼뚤한 필체를 그대로 본떠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료 도시락 배급줄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오 사장이었습니다. 파산한 뒤 갈 곳이 없어진 거였죠. 낡은 점퍼를 입고 줄 끝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앞까지 왔을 때 오 사장은 민정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시선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도시락을 들어 오 사장 앞에 내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오 사장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민정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이었어요. 서울 외곽 수만의 묘소가 보이는 언덕 위 평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시후, 종혁. 각자 무릎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 주먹밥. 10년 전 옥상에서 종혁이 눈물 흘리며 먹었던 바로 그 도시락이었어요. 시우가 묘소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맛있게 드세요. 종혁이 숟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형님, 오늘 반찬 끝내줍니다. 민정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묘소를 바라봤어요. 석양빛이 묘비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들꽃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어요. 민정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아요.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꽃 꽃잎이 한 장 날려 민정의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아빠의 도시락,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게 할게요. 석양이 세 사람의 등 뒤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묘소 아래 길로 수만 도시락이라고 적힌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시우가 트럭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종혁이 시우의 볼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었습니다. 민정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로 길게 늘어졌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민정의 아버지는 도시락 한 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가 떠오르셨나요? 나에게 도시락 같은 따뜻함을 주셨던 분,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은사님일 수도 있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주셨던 따뜻한 기억 하나만 남겨주세요.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꾸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감동은 두 배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록수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